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38강 논설문과 비평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설문은 이제 주장하는 글을 서론, 본론, 결론, 책에 맞춰서 쓴 글이죠. 특히 서론 부분에서는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문제 제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본론 부분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나와 있고요. 결론에서는 그것을 요약하고 강조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제목은요.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이기백의 작품입니다.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은요. 굉장히 잘 나오는 논설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먼저 이 서양식으로 꾸미는 거에 대한 어떤 시각이 느껴져요. 비판적인 시각이 느껴지고 있죠.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 이 구한말 시대에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우리는 이제 부모에게 받은 것은 하나도 훼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머리카락은 결국 누구한테 받았나? 부모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를 수 없다라고 해서 단발령이 내렸을 때 실제로 막 울면서 죽은 사람들도 이제 꽤 돼요. 그래서 이제 유교적인 어떤 효사상 때문에 조상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외양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는 종교, 우리가 따르는 사상, 우리가 즐기는 예술, 이 모든 것이 다 어떻다? 서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양, 종교, 사상, 예술 이런 것들에요. 다 세모 표시지.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왜냐면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학문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학문에서도 역시 서양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인 듯 싶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서구화된 삶에 익숙해진 현대인들한테 전통을 찾고 그걸 계승하자라고 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다? 자, 그 부분 1달러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치실까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계승한다. 그쵸? 그래서 이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계승한다라는 게, 이 계승하자라는 게 이 글쓴이의 핵심 주장이 되죠. 자,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메어야 하는 것일까? 라는 큐가 있어요. 선생님 항상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큐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큐가 있으면 그 다음 항상 뭐가 있겠어요? 앤서가 있겠죠. 답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기 위해서는 이게 뭔지에 대한 그 전통에 대한 그 어떤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전통이 뭘까를 우리는 이제 찾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가 나오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가 양반전, 허생전에서 이제 잠시 언급을 하면서 봤던 작가 연암 박지원입니다. 연암 박지원은 너무나 유명한 영정조 시대의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나 방경각 외전에 실려있는 소설이 몰락하는 양판에 대한 신랄한 풍자.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양반전, 그 다음에 허생전에서 양반에 대한 어떤 풍자, 그 다음에 문장이 또 기발하고 그는 당대의 허다한 문사들 중에서도 최고봉을 이루는 것으로 추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연암 문학에 대한 어떤 현재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죠. 그래서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로 지금 연암 박지원을 가지고 왔는데
이 연암 박지원의 지금 그 후대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그 국문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근대 소설, 고전 소설에 이제 그 논문을 쓴다 그러면 대부분 박지원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조선 후기에 그렇게 신랄한 비판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던 그런 어떤 사상 그 문학 작품이 드물고요. 그 자체로 문학적인 의의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연구를 아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몰락하는 양반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작품하고 비교했을 때 비판 정신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판 정신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문장이 아주 기발하다. 그래서 창조적인 문장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의 평가도 뛰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문학은 패간 기설을 따르고 고문을 본받지 않았다고 하여 한바탕은 열알기가 촛불의 죄로 화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패간이라고 하는 건 그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그 문학을 수집하는 그 벼슬 이름이 패간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고문, 옛날 그 문장의 기법을 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암 문학은 그 당시에 누구한테는 비판적이었다. 그 당시 조선 후기, 그 당시에 성리학자에게는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옛날 문장도 안 담고, 그러니까 창조적이니까 옛날 문장도 안 담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멋대로 글을 썼느냐. 그래서 정말 막 불태워질 뻔했던 적이 있죠. 실제로 그 정조의 유일한 실책이라고 한다면, 그 문체반정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막 소설이 막 유통되는 걸 너무너무 반대하고 싫어했거든요. 소설이 허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이런 가짜 이야기를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 박지원을 대상으로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없애려고 한다 그럴까요? 그런 좀 했었지만 어쨌든 박지원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연암은 고문파에 대한 반항을 통하여 그의 문학을 건설했다. 자, 그래서 고문이라고 한다면 막 고문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옛고자입니다. 옛날 글을 추앙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새로운 법고창신이라고 해서 옛날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새롭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자, 지금 그때는요, 이쪽이 대세고 이쪽이 옳고 이쪽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쪽을 더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쵸?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해 주는 건 아닐까라고 이제 서리적인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네요. 자,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한다. 드디어 전통에 대한 정의가 나오네요.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그런데 과거로부터 이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전통인가에 대한 좀 생각이 들지요.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온 것을,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인습과 전통을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는 차이점으로 얘기하면 대조하는 거죠. 대조. 자, 그러면 인습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 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전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은 인습과 전통이 같은데 얘는 버려야 할 것. 좋지 않은 것,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얘는 지금 그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통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이 되어야 된다. 인습이나 단순한 유물 이런 것들은 그냥 전통이 아니라는 거죠.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과거로부터 이어지면서도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인습과 전통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라고 하면 세 글자. 어떻게? 창조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옛것을 보고 새롭게 만든다. 아까 법고창신 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담에서 온고지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따라서 온고지신을 가지고 따라서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소산으로 생각했던 것이 후대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편 과거에는 돌보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지금 높이 평가하는 뭐 이런 연안 박지원 문학 같은 게 바로 우리의 전통이라는 거죠. 자, 연암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다. 비단 연암의 문학만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민족 문화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두 다 그러하다. 신라의 향가, 고려의 가요, 그다음 조선시대 사설시조, 백자, 풍속화 같은 것이 다 그러한 것이다 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덧붙여서 뭐의 예시가 나옵니까? 전통의 예시들이 나오네요. 향가, 사설시조, 풍속화. 그 당시는요, 얘들이 주류가 아니었고 너무 특이한 거였어요. 그쵸? 너무 특이한 노래인데 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뭐 서리, 열거, 인용, 예시, 비교, 대조 아주 많은 그 수서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통의 본질이라는 건 과연 뭘까? 이렇게 현대의 창조적인 문화 계승에 이바지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비평문, 사물의 발견, 부시먼의 콜라병이라는 비평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평문은 어떤 그 작품을 놓고 이제 막 분석적으로 평가한 글을 이제 비평문을 많이 보는데요. 이번에서는 그 정말 이제 디자인이 얼마나 이제 그 소통하고 공감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담은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부시먼은 우리가 사물을 실제로 어떻게 만나는지에 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 그래서 그 부시먼의 얘를 통해서 그 얘기를 좀 이끌어내고 있죠.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부시먼 마을에 어느 날 백인 비행기 조종사가 마시고 버린 빈 콜라병 하나가 떨어진다. 선생님 또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선생님은 콜라병 몸매가 아니라서 콜라병을 잘 못 그리는 호리병 같네요. 너무 호리병 같은데. 자, 다시 좀 그려볼까요? 네, 됐습니다. 이거 더 심각해졌는데.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콜라병을 일반적으로 이런 몸매가 되잖아요. 요런 콜라병을, 지금 부시먼들이 딱 보고서, 이건 신의 것이야 라고 믿고, 신에게 주기 위해 하늘을 딱 향해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런 콜라병을 처음 보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 거룩한 신이 이를 받을 리 만무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 콜라병은 부시먼들에게 그야말로 생면부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물건이죠. 얘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 어디에 쓰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콜라병을 마주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라디오 모양의 어떤 다리미를 봤어요. 다리미인데 이렇게 라디오처럼 이렇게 안테나가 생겼어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다리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랑 똑같은 거죠. 아무래도 콜라병에 대한 선생님 미련이 남습니다. 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여기 이렇게 주둥이를 좀 그리면 나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게 최선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사물을 이해하는 인식 체계는 특정한 문화나 상황 속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콜라병을 왜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린 콜라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조선이나 고려시대 사람들한테 그거 던져주면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부시먼들에게 콜라병이 생명부지의 물건으로 다가온 것은 그들이 우리와 다른 인식 체계와 문화적인 토양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지 우리보다 미개하거나 야만인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시먼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문화의 상대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의 상대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부시먼들은 콜라병을 땅에 굴리거나 두들겨보고 병 주둥이에 눈을 대거나 입으로 불어도 보면서 여러 궁리를 한다. 쓰임새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궁리 끝에 부시먼들은 콜라병 주둥이로는 가죽에 무늬를 찍을 수 있고 원래는 음료를 담아야 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쓰는 거죠. 그다음 병 바닥으로 곡식을 빻을 수 있고 돌을 날카롭게 가는데도 막 유용한다. 그래서 만든 사람의 의도와 분명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유용한 쓰임새를 찾아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콜라병 진짜로는 음료를 담아야 되지만 요거를 이렇게 빻는데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죽 무늬 찍을 때 이렇게 똑똑똑 여기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밀대로 쓰기도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용은 어떤 창조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콜라병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콜라병의 얘는 사용이 창조의 또 다른 예임을 드러내는 거요. 드러내는 소재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청바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역시 생활 속에서 사물의 다양한 쓰임을 발견하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어서 청바지를 공장에서 나온 모양 그대로 입기도 하지만 일부러 색을 빼거나 찢는 등 자신이 원하는 느낌으로 연출해 입기도 한다. 자, 이게 바로 그 사용의 또 다른 예라는 걸 드러내는 소재. 두 번째는 뭡니까? 청바지. 얘도 그림을 좀 그려서 연결할까요? 청바지니까 파란색으로 좀 칠해주는. 그쵸? 청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지붕 만드는 천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 넓은 굉장히 편한 걸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막 달라붙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짧은 스타일. 그 다음에 확 찢어진 스타일. 이렇게 만들죠. 자, 이처럼 사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은 단순히 기능이라는 말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다양하다. 그러니까 그 사물을 이용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변형시키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주어진 기능과 형태를 해체하고 변형함으로써 사물의 가치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정된 방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물을 넣는 거는 사물의 기능을 제한하는 거고 그걸 다양하게 쓸 때 이제 더 어떤 가치가 풍요로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청바지가 낡거나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가 않는다. 다른 것으로 변형할 수 있지 않을까 궁리한다. 짧게 잘라서 반바지나 치마로 입고 혹은 바지통을 뜯고 통치마로 입기도 한다. 그리고 솜씨가 좋은 사람은 가방으로 만들고 필통으로도 만들고 지갑으로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열거를 통해서 어떤 쓰임이 있는지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청바지는 반바지가 되고 치마가 되고 가방이 되고 필통이 되고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서 계속 열거해주고 있죠. 기능은 인간이나 사물 어느 쪽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결정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다. 그래서 그 기능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한때는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파우치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주머니 같은데 그거에 펜을 넣으면 필통이 되고 그거에 뭐 이렇게 그 통장 같은 걸 넣으면 통장 지갑이 되고 그 다음에 꼭 내가 뭐 다른 필요한 이제 뭐 여행 가는 뭐 여권이라든지 그런 걸 넣으면 뭐 여행
갈 수 있는 그 여권 파우치, 여권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시머니 생명부지의 콜라병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원래 용도와 다르지만 다양한 쓰임새를 알아낸 것처럼 사물의 가치는 사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이 된다는 거죠. 자, 기능과 형태가 디자이너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사용은 주어진 기능의 형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사용자는 수동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있고요. 사용자는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콜라병을 할 때는 콜라병 안에 콜라만 담아야 되는 거죠. 라고 한다면 이 사용자는 주어진 대로만 해야 되는 아주 수동적인 존재죠. 그런데 기능과 다르게 사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오해와 무지며 사물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이건 앞에 거와 같은 거죠. 여기에는 디자인의 의도에서 벗어나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사용에 대한 꽉 막힌 생각이 있죠. 그러나 자, 이제는 이 두 개의 예와 같은 입장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용이 또 다른 창조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실제로 사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디자이너들의 의도나 생각과는 다르다. 사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주어진 기능, 형태대로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청바지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듯 사물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기도 한다. 제작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콜라를 마시고 병은 쓸모없다고 버리는 사람들보다 부심원들이 더 창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주장이 나오네요. 사용은 창조의 또 다른 이름이다. 디자인의 의미는 디자이너만의 일방적인 의도, 그렇죠? 이걸 만든 디자이너의 일방적인 의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과의 어떤 소통, 공감이 진정한 디자인을 낳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고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통념 혹은 통설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콜라병을 가지고 뭔가를 찍어낸다 이런 건 상상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바지 예를 들면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죠. 그래서 청바지 같은 경우도 주위에서 이렇게 잘라서 가방 만드는 친구들도 솜씨 좋은 친구들은 선생님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의도대로 쓴다 그러면 좀 제한적인 그 사용이 되겠고요. 그걸 변형하고 가공해서 만들어 쓴다 그러면 여러분도 적극적인 창조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디자인은 그 디자이너의 어떤 그 계획된, 의도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자와 그 이제 소통과 공감 속에서 디자인이 정말 완성되고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논설문과 비평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연설문의 대표적인 예죠. 요즘 이제 그 7차 이후에 이제 교과서에선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검정고시에선 아직까지 제일 중요한 연설문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그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살이라는 영화도 보면 이제 김구 선생님 좀 나오시는데 정말 나에게 유일한 그 무엇이든 누군가가 나에게 묻으면 나의 유일한 소원인 이제 조국 광복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연설문이죠. 자, 그래서 꼭 예습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애국심을 불태우는 그런 마음으로요.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